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경제신문 뉴욕특파원 김영필입니다. 주말 잘들 쉬셨는지 모르겠네요. 갑자기 또 사우디에서 그 원유 생산 감소 카드를 또 들고 나왔습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 또 유가가 많이 좀 상승했어요. 이것이 또 이제 그 인플레이션 그리고 금리 부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전망들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오늘 3월 월스트리트는 좀 이렇게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목은 조금 이렇게 꼽아봤습니다. 유가가 80달러 돌파했다. 오늘 80달러 넘어섰거든요. 그래서 연준의 셈법이 좀 복잡해졌다. 그런 내용 하나 있고요. 미국의 제조업이 거의 3년 만에 최저치다. 2020년 5월 이후 가장 좀 낮은 거로 나왔어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이렇게 되면 인플레이션 압력은 좀 커지고 경기 둔화는 조금 더 빨라지지 않나. 지금 은행 위기 부분으로 하반기에 이제 좀 대출이 좀 많이 줄어든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 스태그플레이션 걱정이 조금 더 커지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도 중심으로 오늘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할게요. 유가가 오늘 핫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방송 시작 전에 오늘도 아침부터 찾아주신 여러분들 인사 한번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얌생이님, 우정현님, 라멘트님, 천사루시퍼님, 내맘신쿵님, 키는 작지만 깊은 생각님, 신영기님, 이쁜개구리님, 써니님, 김소영님, 이신의 막내님, 이종수님, 모두 감사합니다. 오늘 그 주가부터 한번 먼저 보실게요. 나스닥 지수 보시면 오늘 하루 종일 안 좋았습니다. 계속 한 번도 플러스 진입을 해본 적은 없어요. S&P 500 매물 쪽으로 보시면 테슬라가 좀 많이 빠진 게 눈에 띄죠. 6%, 마이너스 6%. 아무래도 좀 1분기, 분기 인도량 수치가 좀 나왔는데, 분석이 좀 분분하긴 하더라고요. 이게, 예상을 밑돌았느냐, 너무 예상치보다 높은 거냐, 그런 얘기들이 좀 많긴 한데, 어쨌든 추가적인 가격 인하 작업 없이는 판매량 그리고 인도량을 맞출 수 없을 것 같다. 그런 아무래도 좀 걱정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오늘 많이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원유 가격 보시면 오늘 개장 후에 한때 8%까지 떨어져서 폭등했었어요. WTI 지수 같이 한번 보시면요. 이게 또 하루가 지나서 바뀌었는데 오늘 먼데이잖아요. 급등해서 결국은 오늘 80달러 넘어서 마감을 했습니다. 한때는 8% 가까이 상승하기도 했었다는 점. 조금 떨어질 때도 있었는데 다시 그래서 80달러 이상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참 이 인플레이션에 있어서 갑자기 또 복병이 나타난 거죠. 그동안 사실 유가는 크게 이제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갑자기 오페크 플러스에서 감산 카드를 꺼내면서 셈법이 조금 복잡해졌습니다. 참고로 오늘 이제 트럼프가 라과디아 공항 도착했다고 합니다. 이제 내일 출석하긴 할 텐데, 라과디아 공항은 퀸즈 쪽이어서 어쨌든 뉴저지에서도 되게 가까워요. 저는 그래서 라과디아 공항을 자주 이용을 하는데, 최근에 완전 리모델링을 새로 했습니다. 전에는 완전 공항이 무너져가던 공항이었는데 완전 깨끗해졌어요. 그리고 이착륙도 빠르고. 그래서 저는 라과디아 공항을 자주 이용하는데 트럼프가 라과디아 공항으로 오늘 도착했다고 합니다. 라과디아 공항에서 맨하탄 들어가는 게 훨씬 더 가깝거든요. JFK는 한참 밑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맨하탄 시내에 들어가기로는 라과디아 공항이 훨씬 가깝죠. 그래서 이제 내일 또 어떤 기사들이 쏟아질지 또 한번 보긴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국제 유가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시죠. 이제 사실은 116만 배럴 감산 소식, 그 다음에 플러스 이제 러시아가 그동안 해오던 50만 배럴, 다음엔 160만 배럴 소식은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서 이제 어제도 이제 가격 전망치는 많이 나왔었습니다. 연말에 100달러 갈 수 있다 그런 얘기 브렌트 기준으로 많이 나왔었는데, 그래서 오늘 추가로 업데이트된 것들 위주로 먼저 좀 말씀드릴게요. 에너지 에스펙트 여기서는 좀 이제 시기를 좀 당겼습니다. 2분기에도 100달러 갈 수 있다. 2분기도 100달러 갈 수 있다. 2분기 후반이라고 했으니까 한 6월 정도 얘기하는 것 같아요. 4월, 6월. 근데 이제 에너지 에스펙트 여기만 그러는 게 아니라 UBS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6월까지 브렌트유가 $100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오늘 UBS에서 그 최고 투자 책임자 CIO실에서 내놓은 건데, 자, 같이 한번 보시면 이제 뭐 안 그래도 중국 수요 뭐 이런 게 원래 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6월에 $100를 갈 수 있다. 그렇게 오늘 얘기를 했어요. 요거는 뭐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펀더멘털이 기본적으로 좀 부족했다. 부족하다는 얘기는 공급이 많이 부족했다는 얘기죠. 수요는 더 많고. 그래서 UBS도 오늘 6월에 $100 갈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어제 오늘 상황을 좀 계속 보다 보면 $100 얘기를 모두 다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좀 감안해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CT에서는 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뭐 그동안 포지션 잡아놓은 것들, 투자자들이 포지션 잡아놓은 것들, 그리고 쇼커버링 생각을 하면 단기적으로 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 하지만 생각하는 것보다 시장의 수요가 좀 훨씬 약하다. 그래서 배럴당 $100가 된다는 얘기도 있지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원유 감축량이 훨씬 더 많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100 안 가른다는 얘기잖아요. 좀 이렇게 제가 주요 업체를 좀 찾아보니까 이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UBS가 6월에 $100, 골드만삭스는 올해 $95, 내년에 $100로 올렸었죠. 이건 많이 보셨을 거고, 그리고 캐피털 이코노믹스도 $5 인상했습니다. 그리고 ANZ, 여기는 호주은행인데 연말전 $100 뭐 이렇게 했죠. 하지만 이제 CT는 단기 급등 불가피하나 $100가 되려면 상당한 추가 생산이 감축되어야 된다. 그리고 JP모건 체이스는 실제 감축량이 80만 배럴 수준이다. RBC 캐피털도 실제 감축량이 한 70만 배럴밖에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 이렇게 겉으로는 다 이렇게 줄이겠다고 하지만 그동안 생산을 못 하고 있는 거, 그다음에 설비가 부족하고 해서 생산 못 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 감축량은 훨씬 적을 거다. 말로만 이렇게 하고 실제 감축량은 훨씬 적을 거다. JP모건 체이스는 80만 배럴 얘기했고 RBC 캐피털은 70만 배럴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실제 감축량이 적기 때문에 유가 전망치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비슷한 논리를 폈죠. 실제 감축량이 불분명하다. 그래서 전망치는 그냥 유지한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올해 빠르면 뭐 6월 아니면 연중에 $100 간다. 브렌트유 기준 $100 간다. 이렇게 보는 파가 하나 있고, 반대로 크게 실제 감축량은 적거나 불분명하기 때문에 크게 그동안의 전망치에서 벗어나지 않을 거다. 변동 없을 거다. 이렇게 보는 축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같이 좀 보고 계셔야, 단순히 좀 이렇게 $100 간대 이렇게 하면 이건 좀 이렇게 좀 자극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을 제대로 읽을 수는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100 간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크게 영향이 없을 거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걸 같이 감안해서 보시면서 유가를 또 잘 알아야 또 그다음에 또 인플레이션, 그다음에 금리까지 또 연결이 되니까 일단은 $100 갈 수 있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한쪽에 있는 거 반면 다른 쪽은 영향이 없다 이렇게 본 사람도 있기 때문에 같이 좀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어쨌든 오페크는 지금보다 더 높은 가격, 이걸 원한다. 꼭 $100까지 안 가더라도 지금 이제 오늘 뭐 $80 좀 넘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보다는, 그러니까 그 전에는 $80 밑이었으니까 지금보다 더 높은 가격을 원한다. 이건 좀 그런 분석은 좀 지배적입니다.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이거 하나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게 $100 간다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보다 높아질 것 같다. 왜냐하면 오페크가 그걸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감축을 한 거다. 보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뭐 이유는 오페크가 갑자기 이렇게 나오는데 이유는 뭐 분석은 뭐 많아요. 뭐 마켓워치는 뭐 미국 정부가 전력 비축률을 올해는 좀 채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채운다는 얘기는 올해 이제 시장에서 원유를 사서 채워 넣는 거니까 그럼 가격이 좀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근데 안 채운다고 하니까 열받았다. 그런 얘기도 하나 있고, 공매도 세력을 좀 겨냥했다. 사우디 왕자께서 그동안 공매도 세력 니네 이렇게 하면 안 돼. 뭐 이렇게 몇 번 얘기했고 경고도 했는데 계속 그러니까 니네 한번 당해봐라, 죽어봐라 이렇게 하고 감축을 통해서 가격을 띄운다. 그럼 공매도 세력이 크게 한번 당하겠죠. 쇼크 스퀴즈도 나오고 그런 걸 노리고 있다. 그런 해석도 있긴 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뭐 작년에도 나이지리아에서 오페크는 한 $90 이상, $90 가량 가격을 원한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조금 더 가격이 올라가는 걸 원한다.
그것만큼은 약간 컨센서스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러면 뭐 미국이 또 셰일 오일 가격 많이 오르면 또 셰일 오일 또 많이 생산할 수 있겠죠? 뭐 그럴 수도 있긴 한데 그동안 좀 투자를 많이 줄였고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에 늘리는 건 쉽지 않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점. 미국이 오페크의 감산량을 조만간 메울 가능성은 낮다.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유가가 올라가면 결과적으로는 인플레이션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는 휘발유 값이잖아요. 예, 물론 휘발유 값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 다 스며 들어가죠. 휘발유 값이 오르면 어쨌든 생산자들, 기업들 입장에서는 생산비가 더 뛰니까 4달러 이상으로 올라갈 수도 있다.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현재 그 미국의 레귤러, 그러니까 보통 휘발유 가격 평균이 3불 50센트입니다. 갤런당. 근데 이제 여기서 50센트 더 오를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여기 50센트를 플러스하면 4불이 되겠죠. 예, 4불. 1년 전 가격이 4불 좀 넘었었네요. 그러니까 4불대로 간다. 그러면 다시 또 인플레이션에 좀 영향을 줄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연준과 바이든의 머리가 좀 복잡해지겠죠. 이거 조금 어떻게 해서 조금 잡아가려고 하는데 안 그래도 좀 노동도 강하고 그래서 걱정인데 갑자기 또 유가가 이렇게 뭐 들썩들썩한다? 쉽지 않겠죠. 그래서 가끔씩 보면 그런 분들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근원 PC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뭐 이런 그 유가 이런 거 올라가도 관계 없다고 얘기하시는 분 계신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편해요. 지금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그 이슈가 되고 이런 뭐 이제 선거도 있고 하지만 이슈가 된 상황에서 그 의회에 나와서 아니면 그 정부 관계자가 아니면 바이든이 나와서 국민들한테 근원 PC를 보시면 잡혀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먹히겠습니까? 일단 국민들 입장에서는 휘발유 가격, 렌트도 중요하고 휘발유 가격 되게 중요하죠. 미국 사람도 더 중요하죠. 휘발유 가격 차를 많이 타니까. 휘발유 가격이 올라가는데 근원 PC는요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니 근원 PC는 잡혀가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통할까요?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론상 가능한 거예요. 아는 사람들끼리만 뭐 이코노미스트들 뭐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만 근원 PC 얘기를 하는 거죠. 국민 상대로 얘기할 때는 근원 PC 통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유가 부분 중요합니다.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중앙은행 입장에서 골칫거리가 다시 생긴 거다. 물론 이제 앞에 제가 전해드렸지만 월가 전망이 좀 갈리긴 하죠. 100달러 간다는 쪽도 있고 뭐 크게 영향이 없을 거다 보는 쪽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보다는 조금 더 오를 가능성이 있죠. 최소한 단기라도 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잘 봐야 된다.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조금 이런 또 유가를 고려하면 인플레가 다시 또 튈 수 있으니까 매파적인 입장을 좀 취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제 연준은요 뭐 용빼는 재주가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오늘 이제 블러드가 블룸버그 TV에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일 가격 상승, 오페크 감산했다는 오일 가격 상승은 아마도 연준의 일을 좀 더 어렵게 할 것 같다. 그렇죠. 인플레이션을 좀 잡으려고 하는데 오일 가격이 갑자기 또 오르면 연준 입장에서는 좀 힘들어지겠죠. 조금 더 긴축을 더 해야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블러드가 이렇게 나와서 얘기를 했다. 그 부분. 블러드만 생각이 그런 건 아니고 연준 사람들도 다 비슷할 겁니다. 어차피 유가가 인플레이션 전체적인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주니까요. 그래서 이제 오늘 세임 페드워치를 보시면요. 상황은 좀 다른데 시간마다 좀 다른데 금리 인상 5월에 금리 인상할 거다. 이게 조금 더 올라갔어요. 56.7%. 전에는 50%가 안 됐는데 동결이 더 많았는데 이날 다시 금리 인상 쪽으로 다시 기울게 됐습니다. 물론 이거는 뭐 계속 왔다 갔다 해요. 뭐 바람 앞에 촛불 같아서 계속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어쨌든 이 유가 상승 때문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런 내용 있습니다. 그래서 블러드가 오늘 조금 더 직접적으로 얘기하기도 했어요. 시장은 제 말을 들어야만 한다. 그러니까 should listen to me. 내 말을 들어라. should라는 표현을 썼어요. must까지 쓰진 않고 should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도 해야만 한다는 거잖아요. 내 말을 들어야만 한다.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지금 시장이 계속 금리 인하 기대를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지금 5월인데 12월입니다. 12월이 되면
여전히 4.25에서 4.50이 가장 많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0.75 정도는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블러드가 오늘 답답한지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시장이 내 말을 좀 들어야 된다. 내 말 좀 들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금리 인하 왔다니까? 이렇게 오늘도 얘기를 한 겁니다. 개입 근원 PCE가 크게 내려오지 않았다. 여전히 인플레이션 타겟의 2배 이상이다. 기준금리는 5%를 넘을 필요가 있다. 물론 자기는 더 높게 제시했지만 최소한 기준금리는 5%를 넘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내 말을 들어라까지 얘기했을 정도면 좀 세게 얘기한 거죠. 세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하던 그 블룸버그 TV 기자가 웃기도 했어요. 슈드라는 표현을 쓰면서 내 말을 들어라고 얘기하니까 웃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시장은 블러드 얘기 하나 많아. 5월은 조금 이제 금리 인상 쪽으로 기울었지만 연내 금리 인하 상당량의 금리 인하는 바꾸지 않았어요. 시장은 계속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야, 블러드 네가 그렇게 백날 떠들어도 우리는 안 믿어. 금리 내릴 거잖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 추가로 좀 보실 거는 블러드는 80% 정도의 가능성으로 금융시장 스트레스가 잠잠해질 것이다. 그리고 금융시장 스트레스 잠잠해지면 그 다음에는 성장률 좀 낮은 성장이 이어지고 강한 노동시장은 계속될 거다. 물론 이제 인플레이션 조금씩 낮아지긴 하겠죠. 그래서 이 80% 가능성이 80에서 85%까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블러드는 정리하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80에서 85% 정도의 가능성으로 금융시장 스트레스는 좀 낮아질 거다. 그러면 어쨌든 대출 같은 게 좀 많이 줄어든다고 하니까 성장률은 좀 더 떨어질 거고 그럼에도 강한 노동시장은 타이트한 노동시장은 이어질 거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는 좀 더 올려야 되고 계속적으로 긴축은 유지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금융시장이 좀 더 완전히 망가지면 당연히 그 금리를 내릴 수 있는데 시장이 좀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그럴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보기에 따라 20에서 15%에서 20% 정도 책정을 한 겁니다. 조금 재밌는 게 이게 당연히 볼 때마다 좀 보는 기관마다 좀 다르긴 할 텐데 블랙나이트라고 부산동 정보업체 여기 따르면 2월에 전매 주택 가격이 조금 상승했다고 해요. 0.1% 상승했다고 해요. 뭐 이 집지계처마다 좀 당연히 다르긴 한데 조금 상승했다. 물론 이제 지역별로 보니까 뭐 신시내티, 콜럼버스, 오하이오 등 중서부 쪽이 좀 오르고 나머지 뭐 원래 잘 나가던 데들 오스틴, 뭐 샌프란시스코, 뭐 시애틀 이런 쪽은 계속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긴 한데 전미 전체로 보면 전체적으로 좀 조금 올랐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요인이 조금 되는 거죠. 가정용 주택에서. 상업용 부동산 얘기는 아닙니다. 가정용 주택 얘기예요. 그리고 이것도 있었죠, 오늘. 이 PMI가 제조업 PMI인데 46.3이 나왔거든요. 이게 3월 수치인데요. 2월보다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예상치보다도 많이 낮았어요. 시장 예상치가 47.5였거든요. 47.5였는데 46.3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많이 떨어졌죠. 이거 보면 제조업이 생각보다 더 안 좋구나.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신규 주문도 많이 떨어졌고요. 고용도 좀 많이 내려갔어요. 이거는 사실 이제 고용을 앞으로 좀 많이 줄어들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되거든요. 고용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제조업 고용 지수가 줄었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이거 생각보다 제조업은 안 좋은가 보네. 그래서 오늘 어느 정도 일이 있었냐면 그 국채금리 같이 한번 보실게요. 국채금리가 그 오늘 유가 상승 때문에 오르다가 오전 10시에 이제 ISM 수치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조업이 생각보다 더 안 좋다고 나오니까 그 이후로 갑자기 급락했습니다. 이거는 저 유가네요. 제가 잘못 봤네요. 죄송합니다. 국채금리를 같이 한번 보실게요. 같이 이제 마켓워치에서 보다 보니까 제가 좀 헷갈렸는데 요거 보이시죠? 오전 10시에 이제 그 ISM 수치가 나왔거든요. 그 이후로 수치가 급락했습니다.
요 끝에 오른쪽에 절벽이 보이실 거예요. 그 절벽 이후로 확 떨어졌죠. 그러니까 이제 원래 유가가 그 올라갈 수 있다는 전망 때문에 국채 금리가 상승하다가 ISM 제조업 수치가 갑자기 낮게 나오니까 국채 금리가 갑자기 확 떨어졌어요. 이건 이제 경기 둔화, 침체 우려를 또 반영하는 거겠죠. 이런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오늘 제조업 PMI가 좀 안 좋게 나온 부분은 국채 금리에 바로 또 반영이 됐다는 점, 상당 부분 반영이 됐다는 점 같이 한번 보실 필요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종합해서 보면 유가가 조금 더 올라가고 경기는 생각보다 조금 더 빨리 둔화하고 그러면 스태그플레이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분을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유가가 생각보다 덜 올라가고 경기는 계속 버텨서 잘 이겨낼 수도 있겠습니다만 계속 이런 리스크 요인이 커지고 있다. 그런 말씀을 종합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하나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에도 계속 많이 나왔던 블랙스톤의 리츠, 요게 또 3월에 환매 제한 조치를 했다. 요청액이 45억 달러였는데 15%만 내줬다. 그래서 이제 오늘 유럽 중앙은행이 블랙스톤 사례를 언급하면서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하는 펀드가 지난 3년간 3배 이상 폭증했다. 투자자들이 돈을 계속 인출할 가능성은 커지고 있는데 자산 자체가 상당히 유동적이지는 않다. 그래서 이게 상업용 부동산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더 넓은 금융 시스템 그리고 실물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 요거 하나 잘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꼭 미국에서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유럽 중앙은행에서도 좀 눈여겨보고 있다는 점. 상업용 부동산에 뭐 투자한 게 꼭 미국 선수들만 한 게 아니고 뭐 유럽에서도 했을 테고 다 서로 얽혀 있을 테니까요. 예. 이 부분을 좀 잘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골드만삭스는 이제 그 금리 인상 중단 후에 과거적으로 보면 상승했으나 이번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고 어닝 시즌 얘기도 좀 많이 있습니다. 이제 곧 어닝 시즌 돌입하잖아요. 중순부터. 그래서 생각보다 좀 어려울 수 있다. 이번이 그 어려운 어닝 시즌에 처음일 수 있다는 얘기. 물론 그동안 항상 어닝 시즌은 생각보다는 괜찮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얘기 또 나오고 있다는 거. 그리고 모건 스탠리는 요새 기술주가 대안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지속적이지는 않을 거다. 이게 대안일 수는 없다. 그런 얘기를 했었고 뭐 다우지수가 1950년 이래 4월에는 가장 좋았다. 그런 얘기들. S&P도 나스닥만 좀 쫓아가면 좀 좋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있긴 해요. 근데 이제 거시적 환경이 좀 좋지 않다. 소비는 약화하고 있고 대출은 나빠질 것이며 유가 불확실성이 또 생겼다. 그래서 거시 환경은 전반적으로 우호적이지는 않죠. 예. 거시 환경은 우호적이지는 않아요. 오늘은 이제 유가 문제까지 불거졌으니까 우호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은행 부분도 계속 제가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 오늘 비싼 얘기 또 얘기 나왔었습니다. 은행 얘기하면서 MMF로 빠져나간 금액이 생각보다 많이 크다. 그런 얘기들. 그래서 유가 부분은 사실은 바이든 정부가 손 놓고 있지만은 않을 거예요. 지금에서 더 많이 오르거나 하면 또 전략비축류 많이 줄긴 했으나 전략비축류 카드도 있을 거고 어떤 식으로든 뭐 손을 쓰려고 하긴 할 텐데 그럼에도 거시 환경이 안 좋아지는 건 사실이죠. 안 그래도 지금 복잡하잖아요. 뭐 은행 부분 뭐 기정학적 문제 여러 가지 복잡한데 그리고 제조업은 생각보다 안 좋고 복잡한데 유가 부분까지 다시 또 껴들게 된 거죠. 그러니까 리스크 요인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고가 날 가능성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건 부분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미국 경제 상황도 좀 오늘 ISM 제조업 지표 좀 안 좋게 나오면서 좀 더 볼 필요가 있는데 내일 이제 벌써 구인 건수 나오거든요. 블룸버그가 전망치로는 1,050만 개 여전히 강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조업은 좀 좋게 나왔기 때문에 제조업이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서비스 PMI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게 또 중요하겠습니다. 이게 미국 시간으로 5일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같이 한번 보면서 전반적인 상황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요거는 뭐 짤인데요. 뭐 그런 내용입니다. 핵전쟁이 일어날 위협이 있어서 증시가 폭락하면 그때 저가에 매수해라.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득을 얻을 것이고 만약 핵전쟁이 터지면
그땐 돈이 필요 없을 거니까 괜찮다 그런 거죠. 약간 그 묻지마식 바이 더 딥은 좀 문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거시 환경은 확실히 안 좋긴 합니다. 예, 거시 환경 확실히 안 좋긴 한데 그때 제가 이제 JP 모건 자산운용 거기 뭐 반미셸 얘기를 전해드리긴 했었지만 뭐 단기적으로는 좋을 수도 있다 그런 전망도 있긴 하기 때문에 그때 단기 전망은 어떻게 하냐가 좀 쉽진 않죠.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을 같이 한번 보시면서 근데 어쨌든 또 유가 문제가 터졌기 때문에 리스크 요인은 더 많아졌다는 점 감안하시면서 예, 시장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 내용 여기까지고 이제 Q&A 내용 있으면 제가 또 한번 받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